진술인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성을 담보하여 미래 세대가 동의하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빚을 떠넘기려고 작정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저는 안 계신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적인 빚을 후손에게 떠넘긴 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외치는 이유입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10대 때 공장 노동자로 제가 1988년 1월 1일자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먼 훗날 보니까 이게 뭐지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96년도에 보험 설계사를 했습니다. 그때 개인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때 얼마를 보장해 준지는 7%. 그때 저는 별거 이거 뭐 이랬는데 그때 왜냐하면 제가 적금을 넣으면 25%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뒤늦게 공부를 해서 돈이 없어서 해약을 한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지금의 7% 뭘로 그런 수익을 내겠습니까? 너무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보험료율 9% 이걸로 지금 하는 40%, 42% 수익률 난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4%만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50% 하자? 있을 수가 없죠.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누군가 우리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현 세대가 아니라 최소한 20대 미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1대 때 공론화 위해서 시민대표단이 상당한 의미 있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수기 과정을 거치고 나서 30대하고 30대가 바뀐 겁니다. 12, 40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 본인들 자녀가 어깨에 그런 짐을 가장 메고 있게 생겼다는 걸 인식을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의 짐을 떠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특히 해외 사례하고 비교할 때도 우리는 다층 연금 체계죠.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소득 대체율 조정 등 모수 개혁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500조 원 적립돼 있고 국민연금 적립액의 2분의 1 정도입니다. 구조개혁 논의를 함께 해야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차원에서 연금특위에서 마치 모수개혁만 추진해서 동의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제가 그 당사자로 참여했고 연금개혁특위 구성의 건이 22년 7월 22일에 의결됐는데 첫 번째 주문이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개혁만은 안 된다, 구조개혁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게 공론화 의제별 주요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모수개혁인데 나머지 2번에서 7번까지가 전부 구조개혁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알다녀진다?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표기된 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도 프레임의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12, 40이 재정 안정뿐이고 여기도 소득 보장이죠. 그 다음에 13, 50만 왜 소득 보장입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도할 수 있다. 게다가 아까 다른 말씀하셨는데 설문 자체가 문제입니다. 1번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여 9%, 12% 올리고 소득대체율 유지. 2번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13%, 그 다음에 50%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50%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이 전제로 설문이 된 게 맞습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에 저는 2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득도 보장해주고 지속 가능성도 담보되는데 이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그때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주원성 교수님이 50% 주장하셨는데 재정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또 남찬석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참 공감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 부분 저는 공감하고 또 우리 윤석명 교수님은 국고 지원에 크레딧이나 보험료를 계속 지원해야 된다. 그게 대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네, 재정 안정 확보 방안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그 공론화 때 이제 그 설문 문항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설문 문항만 보고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공론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발제와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을 상당 기간 거쳐서 응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설문 문구 때문에 호도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출, 이제 그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뭐 9%, 그러니까 그 12% 40% 방안이나 13% 50% 방안이나 이건 다 양쪽 다 이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저는 장기적으로 당장에 그러니까 13%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논의 발제 과정이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60년대 이후에 이제 지출이 그러니까 보험료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 지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뭐 30%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고령화 수준이 노인 인구 비율이 46% 가까이 된다면 그 정도는 우리도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연령, 예. 국고 지원을 계속 늘리면 다른 지원은 안 합니까? 어차피 세금으로 충당할 텐데. 그러니까 세금으로 충당, 그러니까 노후 보장 비용의 총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계층 간에 어떻게 분담을 하게 할 거냐라는 것에서 이제 보험료냐 조세냐, 그리고 조세라면은 누가 분담하게 할 거냐, 사실 이제 그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총량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뭐 13% GDP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 배분의 문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모든 지표들이 2033년까지 65세에 이제 은퇴해서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는 것을 이제 수급 연령이 65세인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80년까지 80년까지 수급 연령 65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출을 어느 정도 이제 제어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뭐 인구 구조의 문제가 이제 깔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더 출산하기 좋은 사회, 그리고 더 고용률이 더 높은 사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향후에 이제 2050년대 이후에 연금 지출에 있어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까 앞에서 이제 안상우 위원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정되고 통합적인 복지 국가를 만들었을 때의 대표적인 효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예. 공론화 과정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이 이제 주장을 했고 또 정부 여당이 주로 주관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의제수기단 시민대표단 다 추출하고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 당이죠. 국회 특위에서 했고 복지부가 이제 간사 역할을 해서 의제수기단 시민대표단 다 구성을 했고요. 전문가 자문단 다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설문지 만들 때도 여기 석교수님도 참여했지만은 질문지 만들 때도 양쪽 다 그 입장을 배분을 해서 분량을 맞춰서 그렇게 다 했고요. 그래서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경기 규칙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도 특정한 시각에 기초한 지속 가능성만 지속 가능성이고 그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성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너무 편향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속 가능성 시각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정적 지속 가능성만 지속 가능성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보험료를 13% 지금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도 안을 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험료를 그냥 막 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소득 대체율을 40%로 고정시켜 놓고 보험료를 그냥 막 올리면 중산층 이상 쪽은 낸 것보다 적게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의료비나 교육비 이런 데 가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또 조정해 나가고 그 부분에서 사회적 어떤 부담분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같이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는 여러 부문에 또 가게도 국가도 여러 부문에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것처럼 가게도 여러 부문에 자원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교육이라든지 또는 의료비 본인보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출이 많은데 연금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봐가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60년에 현재 추계되는 걸로는 국민연금하고 합쳐서 공적연금 지출이 12.1% 되고 그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보험료로 전부 다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 교수님 말씀처럼 국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연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지금까지는 세대 간 부양 제도였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부양 제도로 좀 전환해 나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조치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회적 지속 가능성 또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좀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한데 우리가 정부 차원의 단일 개혁을 몇 년 만에 했어요? 21년 만이죠. 보험료를 9%에서 올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될까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시간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긴 한데요. 빨라서 이제 좀 바쁜 점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시간이 또 전혀 없다고 보긴 또 어렵다. 그래서 뭐 너무 넉넉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또 너무 막 공포스럽게 또 접근할 필요는까지는 없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으면서도 조금 이렇게 바쁘게 좀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면 창의적으로 준비하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요? 김미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까 지금 김선민 의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까 진술인 중에서 국정감사장의 한심한 국정감사장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자동안정 조종장치의 수준을 진술인 중에 한 사람이 계속 했다고 인용을 많이 하셨는데 그 칼럼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짧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53쪽에 아까 왜냐하면 김미애 의원님이 여기 있는 전문가들 진술인 중에서 후세대 부담 떠넘기는 거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랬는데 없을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대표단의 위대한 결정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칼럼에도 많이 썼는데 53쪽에 있는 소득 대체율 50%에 보험료 13%짜리 이 안을 도입할 경우 78년에 부가강식 보험료가 43.2%가 되고 2005년생과 2035년생의 생애 보험료 부담률 차이가 21% 퍼센트 아닙니다. 21% 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이 자료를 복지부가 국회 특위에 제출했어요. 특위에 제출한 걸 1차 시민대표단 학습 자료로 만들었다가 그걸 공론화위원회에 있는 위원 몇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그걸 빼고 다시 시민대표단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대표단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삼선 의원이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던 김세현 의원님, 제가 칼럼에도 인용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의도적인 거라면 이건 준범죄 행위에 가까운 거다. 김세현 의원님 실명으로 제가 썼어요. 이걸 제가 이게 속기록은 남을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당시 정관용의 NATV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생방송에서 김현명 교수님, 김영하 교수님 참석한 데서 이 문제 제기를 하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공론화위원회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국회 특위에서 당시 21대 국회 여당 간사인 유경진 의원께서 김영하 특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회 이걸 질의를 했어요. 그때 뺀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빠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거다 보니 저는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잘못된 발언을 했다면 제가 100% 책임을 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일단 국고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4년에 그 세계은행이 Averting the Old Age Crisis라는 책을 발간한 이유는 뭐냐면 선진국은 이리저리 보면서 경험 차원에서 공적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속 가능하게 바꿔놨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국들은 모든 노후를 그냥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몰빵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직계 부담하고 많이 주니까 자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 서둘러서 이런 위기를 피하려고 그러면 고쳐라. 그 해법이 자꾸 구조개혁 얘기하는 공적연금만 얘기하지 말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고려하라는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국고 이 얘기가 정말 보도처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국고 보전 적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1800년대 후반부터 연금제도를 도입했어요. 다른 대다수의 우리 비교 대상 국가들은 연금 도입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연금을 받았다고. 우린 지금 1200조가 있는 게 뭐냐면 낼 거에 대해서 절반도 안 내지만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료 안 내고 연금 받는 단계가 안 왔기 때문에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1825조 빚이 있는 게 그거란 말이죠. 지금은 국고투입이 적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군인연금 부채가 얼마냐면 이게 1200조가 넘습니다. 1230조예요. 국민연금 부채가 1825조가 넘어요. 사학연금이 175조가 넘어요. 이게 3200조가량이 됩니다.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에도 내야 될 걸 절반도 안 부담하다 보니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매년 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게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으로 10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고 투입이 적으니 국고를 차 그러는데 우리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뒤 본격적으로 연금 수급자가 도래하면 우리의 국고 투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게 전문 용어로 타임 인컨시스턴시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피크를 치고 계약을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가봤다고 계속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린 국고 투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시점을 맞춰 우린 왜냐하면 크로스섹션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도입의 역사가 다른데 일본 말의 수생연금을 1942년에 도입했습니다. 역사가 다르니 그 나라도 이미 머추어 시점이 돼서 예전에 직계 내고 많이 받는 제도에서 파생된 만큼 국고가 들어가요. 우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국고 지원하는 건 우린 크레딧도 독일 같은 경우 아까 오그로 박사님 말씀하신 거 뭐냐면 크레딧 뭐 출산 크레딧 이런 거를 당연연도에 다 넣어주는데 우린 수급 시점에 넣어주거든요. 그 크레딧도 그러니까 지금은 안 잡히지만 그 모든 게 미래 세대 빚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점을 맞춰서 비교해야 이 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크레딧은 현재 시점에서 정산하도록 하면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논란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겁니다. 아닙니다. 아까 공감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어쨌거나 21대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과연 보수개혁이 우선이냐 구조개혁이 우선이냐 할 때 사실은 구조개혁 우선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23년 11월 16일자에 뭐라고 했냐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상태라면 구조개혁의 문제에 좀 더 천착해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제가 시간상 생략했지만 공론화 의제별 주요 결과에서도 1번은 모수개혁이지만 2번은
의무 가입 상한 수급 개시 연령, 3번은 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 4번은 기초연금, 5번은 직역연금, 6번은 세대 간 형평성, 여기에 지급보장 명문화도 들어가고 했고, 7번은 퇴직연금입니다. 그런데 구조개혁 관련한 논의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고, 사실은 공론화 의제로 정해졌지만 결과를 도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 그래서 수치화하는데 표를 행사한 그런 상황이고, 이후에도 언론에서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이 논의가 가서 마치 모수개혁만으로 끝난 것처럼 돼서 저는 이게 문제다. 그리고 오늘 또 다 논의한 게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고, 특히나 가장 오랜 기간 납부해야 되고 불안이 있는 이 청년 세대, 오히려 지금 미래 세대가겠죠. 10대 그 미만들,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까지 사실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해마다 개혁하면 된다고 하지만 보험료율 9%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20몇 년 동안. 올해 올리면은 27년 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담은 안 하려고 해요. 부담은 안 하려고 하면서 많이 받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모순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게 있냐고 싶은데, 저 말고 한참 아래 우리 미래 세대들은 당연히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세대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지금의 청년 세대 목소리는 반영해야 되는데, 21대 때도 지금도 저는 오늘 이런 공론화에도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목소리를 많이 듣는 기회를 얻어야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21대 때 논의했던 구조개혁만이라도 최소한 함께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개혁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세대별로 전부 다 이걸 수용 가능할까?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민적 합의를 저는 얻지를 못한다는 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는 분들, 우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지는 오늘 한 것처럼 모수개혁만 끝날 건지, 뭐 아니면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순서대로 하셨어요. 순서대로. 네. 그 구조개혁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에 관한 것이라면 저는 사실 이제 그 확정급여 방식인 이제 국민연금에 관한 얘기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초연금의 역할을 좀 보완적인 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연금을 통해서 뭐 최저 보장을 하든 혹은 기본적인 보장을 하든 이제 국민연금이 먼저 이제 제 모습을 그러니까 좀 찾아야 우리가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그러니까 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수급률도 0.2%밖에 안 되고, 그리고 가입률도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 기준으로 하면은 30%를 약간 넘는 이제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 일시금으로 받아버리죠. 자, 그러면은 이 퇴직연금 제도를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작동을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작동을 해도 2060년경부터 아마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먼저 중심이 되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퇴직연금을 뭐 어떻게 제대로 제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순서에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공론화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모수개혁인 거는 뭐 분명한데, 의무가입 연령이라든지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뭐 연금개혁을 모수개혁, 구조개혁 분류합니다만은 크레딧이나 의무가입 연령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모수개혁인지 구조개혁인지 모호한 점이 사실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 형평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내용들도 그게 모수개혁인지 구조개혁인지 좀 불명한 점이, 분류가 잘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논의한 시민대표단들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직역연금과 국민의 형평성 문제, 퇴직연금 다 답을 다 했고요. 퇴직연금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준공영화 답이 제일 많았고, 직역연금도
대화기구를 즉시 구성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답이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답이 있었는데 실제 뭐 언론에 주목받은 거는 주로 모수개혁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이제 숫자도 나오고 쉽게 해서 그런 것이지 논의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거라면 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주 교수님 말씀처럼 퇴직연금을 2005년에 도입해서 지금 20년 됐는데 수급률이 0.2%입니다. 0.2%. 20%도 아니고 0.2%예요. 그 다음에 가입률이 24.6%예요. 지금 법으로 정해진 적용 대상에 대비하면은 한 50% 되지만 전체 취업자로 하면 24%밖에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 통계청 연금통계 기준으로요. 국민연금은 2022년 기준으로 가입률이 74%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수급률이 50%쯤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강제가입으로 제도 도입해 88년부터 해서 2022년이면 한 34년 운영했는데 34년 운영을 해서 수급률이 한 50%쯤 되는데 퇴직연금은 의무를 하지만 사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 20년 해가지고 취업률이 0.2%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어느 세월에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물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필요 없다는 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놓고 국민연금의 어떤 모수개혁을 뒤로 미룬다는 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그거는 마치 20년 뒤에 돈 줄 거니까 지금 돈 받지 말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은 동시에 진행하기가 어렵다. 현 상태로서는 0.2% 수업률밖에 안 되는 제도를 놓고서 국민연금 대등한 위치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조개혁이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봐서 타이밍을 봐서 할 필요가 있다. 모수개혁 논의하는데 구조개혁을 지금 끼워넣으면 사실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특위 2기에서 구조개혁 논의했는데요. 그 논의할 때 늘 논의가 국민연금이 이러이러하니까 퇴직연금을 이렇게 하자. 국민연금이 이러이러하니까 기초연금 이렇게 하자 해서 논의가 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연금 중심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사실 국민연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모수개혁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야 그 기준으로 나머지 제도들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한데요. 지금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동시에 논의하는 것은 조금 논의의 선호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구조개혁, 모수개혁을 국민연금 내에서 하는 것만 해도 구조개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득대출 40% 유지에 보험료 15% 올리고 준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면 하이브리드 DB이기 때문에 그건 구조개혁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구조개혁을 이게 어렵다고 안 한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본격적인 이제 구조개혁 필요성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누적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997년도 우리 IMF 경제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굴욕적이었어요. 그때 월드뱅크가 스트럭처럴 어저스트 론 30불을 주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노숙보장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니 논의를 해서 화이트 페이퍼를 백서를 발간하라는 게 구조조정형 쌀1, 쌀2 주는 조건이었어요. 제가 월드뱅크에 채용돼서 리저널 리서처로 제가 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 Generation Accounting for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Public Pension Schemes입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보고서가 2000년대에 나왔고 세계의 백스더 리포트를 썼을 때도 2000년에 나왔는데 그 내용은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1년에 우리 보편적 기초연금 얘기 나왔지만 그 얘기 나온 게 뭐냐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층 소득보장 체계 구축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게 퇴직연금이 기능을 못하니 그거 얘기하면 끝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2013년, 12년에 우리가 무슨 게 있었냐면 어렵더라도 퇴직연금을 강제하겠다는 걸 환노에서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저런 압력이 들어가서 그게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달 정부 안의 핵심이 뭐냐면 자동안정장치하고 고용노동부의 퇴직금을 강제하겠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건 구조개혁의 핵심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들어와야 되고 기초연금 포함하고 퇴직연금 하려고 그러면 세제택이 필요하니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니까 기획재정부하고 금융위원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꼭 해야 되냐면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단지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하나만 다룬다 그러면 모수개혁에서도 끝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논쟁이 벌어지는 건 소득보장 강화라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올리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같이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호주의 기초연금 담당자도 인정한 건데 하나의 제도로 모든 사람들한테 먹고 살 수 있게 젊은 세대 불안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또 다른 특수지역연금 버무려서 최소한의 일단은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가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노수 보장하려 그러면 구조개혁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가장 낮은 단계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전부 2000년대 초부터 월드뱅크 OECD 공고 아닌데 그렇게 OECD 공고 내용들 통계 수치를 쓰면서 왜 국제기구가 공고하는 내용들은 우리는 못 들은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개혁가 떨어지어서 노후 보장의 적절성은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구조개혁 상당 부분 비중을 낮출 수도 있어요. 그게 들어가는 순간 우린 구조개혁하고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미 다층 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은 구조개혁을 같이 하면서 그 안에 개별 제도의 모술 개혁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이론적인 답인데 그게 워낙 힘들고 또 워낙 우리가 개혁이 지체되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 제도 혹은 특정 모수만 조정하는 선 개혁도 불가능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구조개혁을 같이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떨까? 그냥 제 개인적인 고민인데 예를 들면 다층 체계에서 보장성의 조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 지금의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만 하면서 소득대체를 꽤 많이 올려버리면 이후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의 조합에 굉장히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근데 제가 이야기에 지금 정치권에서의 소득대체의 논의의 폭이 예를 들면 정부는 42고 지난 국회 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신 게 이제 44까지 내려왔잖아요. 요 정도라면 사실은 이것이 다른 연금하고 같이 반드시 조합해야 될 만큼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만 먼저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건 연금개혁이라는 게 이런 정치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뭐 단기간에 이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13%와 절충된 소득대체율로 마무리했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다층 연금 체계의 과제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후속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담보돼야 되는데 요것만 딱 하고 또 다른 것들은 또 다 흘러가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구분을 먼저 모수개혁만 먼저 하고요. 동시에 이후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한 확실한 어떤 지속적인 연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같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뭐 선모수 개혁도 뭐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저도 그냥 중복되는 건 빼고 간단하게 원론적인 수준의 말씀만 말씀드리면 사실 구조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적으로 학술적으로도 되게 불분명한 개념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아까 윤승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그런 급여의 성격을 급여 연동 장치를 바꾸는 것도 구조개혁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체 다층 체계 내에서 어떤 구조 역할 분담하는 문제를 이제 구조개혁이라고 보는데 그런 다층 체계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노후소득을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기대되는 어떤 연금액 수준이나 아니면 전 국민의 얼마를 커버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한국 다층 체계 내에서 국민연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뭐 다층 체계 논의든 구조개혁 논의든 모수개혁 논의든 간에 국민연금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어떻게든 설정을 해놔야,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기초연금으로 어떻게 채워줄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논의가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을 올리자 내리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국민연금의 역할부터 우리가, 그럼 뭐 그걸 이제 모수개혁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국민연금의 어떤 그런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부터 있고 난 뒤에 그런 다층 체계 관점에서의 전체 노후 보장 체계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이제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합의할 수 있는 교집합, 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 연금 개혁의 본질에 가까운 게 결국은 보험료율 인상에 지금 일단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소득 대체율의 이견이 있는데, 그 이견의 최소 부분을 포함한 개혁을 먼저 하고, 그 다층 체계 속에서 사실 소득 보장 같은 경우는 논의할 바가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금 나왔던 뭐 다층 체계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이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바로 이어서 그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가 상설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선모수 개혁을 하고 구조 개혁을 하고 이런 식의 수순을 밟는 게, 일단은 연금 개혁의 피로도도 낮추면서 뭔가 우리 전체적인 연금 개혁을 해 나가는 길을 오히려 열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